안녕하세요, 여러분. 에듀윌에서 ERP 정보관리사 물류를 담당하는 유슬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2021년 7월에 시행이 되었던 4회차 기출문제 있죠. 자, 여러분들 어떻게 먼저 풀어보셨나요? 풀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저와 함께 1번 문항부터 같이 이제 풀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 우리가 유튜브에서 이론을 들을 수 있죠. 근데 실무는 어디 있죠?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실무는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링크 있죠? 그 링크를 따라서 들어오시면 에듀윌 홈페이지에서 역시나 무료로 수강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무에 대해서는 실무에 이제 DB를 복원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또 하나하나씩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DB와 시험지를 에듀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 실무는 에듀윌 홈페이지에서 만나도록 하고요. 일단 이론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칠판 보면서 1번 문제부터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지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번 문항부터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20문항이죠. 2급은 전체 20문항. 하나당 문제 배점은 무조건 5점씩입니다. 자, 앞에 4개의 문항은 경영혁신과 ERP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영혁신과 ERP 문제는 여러분들 반드시 놓치시면 안 되겠죠? 자, 이 부분 역시나 에듀윌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하시면 3개의 차시로 되어 있는 경영혁신과 ERP라는 강의를 무료로 수강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반드시 꼭 보고 가셨으면 합니다. 시험 문제는 계속해서 문제 은행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경영혁신과 ERP는 나와 있던 기출 문제들을 잘 들어주시면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고요. 이번에 나오고 있는 회차의 4개의 문항 역시 여러분들이 어떤 회차를 보시게 될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문제를 만날 수 있으니까요.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자, 1번은 다음 중 ERP 도입의 예상 효과로 보기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ERP를 도입했다 라고 한다면 모두 다 시간이든 비용이든 줄여야 됩니다. 시간이, 비용이 늘어났다라고 하면 우리가 ERP를 도입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래서 모두 다 감소, 그 다음 축소, 그 다음에 줄어든다, 최소화된다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들 잘 체크해 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리드타임이 증가한대요. 말이 안 되죠. 리드타임이 증가하는데 우리가 ERP를 도입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리드타임. 내가 물건을 준비해서 그것을 생산해서 판매해서 이런 과정들을 리드타임이라고 할 텐데 그런 리드타임들은 무조건 ERP를 도입하고 난다면 줄여야죠. 그렇기 때문에 예상 효과로 볼 수 없는 것 1번의 리드타임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결산 작업을 단축한다거나 고객 서비스를 개선한다거나 통합 업무 시스템을 구축한다. 여기 하나하나 굉장히 다 중요한 내용인데요. 단축이라는 단어, 줄어든다라는 거죠. 축소시킨다, 줄어든다. 자, 그 다음 고객 서비스의 개선. 이건 왜 중요하냐면 ERP가 나가야 될 최종의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고객의 만족. 그 다음에 통합 업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개별 아닙니다. 무조건 ERP는 통합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 및 정보 기술을 통한 새로운 기회 창출을 위해서 기업 경영 핵심 과정을 전면 개편함으로써 경영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경영 기법 하는데요. 사실 여러분들 MRP다, MBO다, 지트, 이런 내용들은 잘 몰라도 돼요. 물론 경영학적으로 여러분들이 경영학 수업을 들으셔서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너무 좋겠지만 저희가 ERP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보기에 나와 있는 나머지 보기들까지 세세하게 살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경영혁신과 ERP를 딱 들으시면 머릿속에 남는 키워드 영어 단어라고 한다면 많지 않지만 굳이 꼽아보자고 한다면 BPR일 겁니다. 이 BPR,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이다 라고 해서 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아주 새롭게 전면 개편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리엔진이다 라고 해서 엔진은 여러분들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심장과 같다라고 하죠. 이 심장을 다시 바꿔 끼듯이 심장을 이식하는 것처럼 다시 바꿔 끼듯이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회사는 ERP를 도입하면서 이러한 BPR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BPR이라는 단어를 물어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요. BPR이라는 단어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클라우드 ERP의 특징. 자, 새롭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2018년도 5월달 시험부터는 이런 클라우드 ERP에 대한 개념들까지 좀 더 선진화된 내용을 가지고서 ERP에 대한 개념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뭐 아이아스다, 파스다, 사스다 이런 개념들도 꼭 알아주세요라고 합니다.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료 강의에서 확인해 주셨으면 하고요. 오늘은 이제 이 클라우드 ERP에 대해서 일단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에 대한 설명이라 불릴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합니다. 자, 클라우드. 여러분들 클라우드 하면 뭐가 떠올라요? 바로 구름이죠. 예전에는 회사의 PC에다가 소프트웨어를 깔고 프로그램을 구축한 다음에 거기서 PC에서만 활용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ERP를 설치한 우리가 ERP를 사용하는 PC를 딱 결정해 놓고서 거기서만 운용을 하다 보니까 약간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올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런데 요즘 재택근무도 많고 여러 가지들이 많은데 다양한 환경 속에서 ERP 과연 계속해서 회사에 내가 출퇴근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거냐? 그건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뭐 네이버는 예전에 클라우드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구름같이 무언가 가상의 공간에다가 정보를 집어넣고 빼내기도 하고 여기서 처리하기도 하는 거. 이걸 이제 클라우드 ERP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실제로 PC에다가 특별하게 그 해당하는 PC뿐만 아니라 웹상에서 충분하게 ERP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한 것이죠. 자, 이렇게 클라우드 ERP의 특징이나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고 한다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도 가능하고 그 다음 IT 자원에 대한 관리의 효율화와 관리 비용을 절감시킬 수도 있겠고 원격 근무도 가능하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워크 환경을 정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정답은 그럼 몇 번이겠어요? 4번이죠. 폐쇄적인 정보 접근성? 아닙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그 회사에 대해서 ERP를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한다면 그 누구나 그 권한을 가진 사람들은 정보를 언제든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픈이 되어 있다라는 단어가 훨씬 더 맞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폐쇄적인 정보 접근성이라는 건 틀렸죠. 자, 그 다음 ERP 구축 방법 중 분석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우리가 ERP 구축 단계다라고 한다면 분석, 설계, 구축, 구현 이렇게 4가지 단계로 나눠지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분석, 설계, 구축, 구현에 각각 맞는 작업들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왜? 시험은 이렇게 분석 단계에선 어떤 작업을 진행하는 것인지 설계 단계에서는 어떤 작업을 진행하는지 물어보거든요. 자, 제일 첫 번째 분석이라 하면 내가 현재 어떤 회사인지 as-is에 대한 분석부터 시작을 하세요 라고 하죠. 그래서 현재 내가 어떤 업무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현업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은 무엇인지 내가 이것을 가지고서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 환경적인 요소들을 다 분석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갭 분석이다라고 하는데 얘는 분석 단계가 아니냐? 네, 이 갭 분석이라 하면요. 뭘 가지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 도입하고자 하는 패키지 기능 그리고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to be, 프로세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고 싶다라고 하는 미래입니다. 그리고 현재 내가 도입하고자 하는 그 패키지 그들에 대해서 갭이 얼마나 되는지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이건 설계 단계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갭 분석이다 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내가 그리는 사람,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현재의 현실의 나 이걸 가지고서 분석하는 거구나 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그런 것들은 패키지를 선택하고 그 패키지와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니까 이미 패키지 선택은 이제 설계 단계로 들어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5번부터는 물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일 첫 번째 이제 영업관리 파트에 대해서 수요 예측을 배우셨고요. 이 수요 예측을 본 강의에서도 굉장히 이제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 수요 예측이다라고 하면 우리 회사 물건이 어느 정도 판매가 될 것인지 예측해 보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 예측을 할 때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략적인 감으로 정성적, 그 다음에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정량적 분석 이렇게 둘로 나뉘게 되죠. 정성적 분석에서는 여러분들이 본 강의를 잘 들어주셨다고 한다면 머릿속에 남는 방법 한 가지
델파이 분석법. 이건 꼭 기억해 달라고 했었죠. 자, 델파이 분석법 외에도요. 뭐 패널 동의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물어보는 건 그런 델파이 분석은 아니었고요.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정교한 수요 분석을 진행하여도 미래 수요에 대한 완벽한 추정은 불가능하다. 맞아요. 그래서 오차 범위가 있어요. 오차 범위. 수요 예측은 항상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내가 신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나 팔릴 것이다. 이게 어렵더라는 거죠. 자, 수요 예측 방법 중 정성적 방법에는 이동평균, 지수평활, 회귀분석. 자, 여러분들 이런 통계적 분석 방법들은요. 통계적 분석은 정성적이 아니라 정량적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정성적 방법은 의견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델파이 분석이다, 패널 동의법이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정성적 방법, 지금 이동평균, 지수평활, 회귀분석 같은 통계적인 방식들은 모두 정량적 방법. 자, 일반적으로 영속성이 있는 상품이 영원한 속성, 토지 주로 얘기했었습니다. 영속성이 없는 상품에 비해 뭐 차량이나 건물, 지속적으로 정확한 수요 예측이 어렵고요. 그 다음 수요 예측이란 재화나 서비스가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가능한 모든 수요의 크기를 추정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수요 예측에 대한 정의도 한번 살펴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바로 계산형 문제가 나오는데요. 판매 단가, 단위당 변동비, 연간 고정비. 이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연간 매출 수량을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물류시험을 보시는 분들은요. 반드시 이 손익분기점 꼭 구할 줄 아셔야 돼요. 자, 우리 손익분기점의 판매량, 손익분기점의 매출액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고정비를 뭐로 나누어져라? 단위당 공원이익. 공원이익이라는 것은 하나당, 단위당 판매 가격에 무엇을 차감한 것이다? 변동비. 이 물건을 하나하나씩 만들 때 들어가는 변동원가가 얼마냐?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판매 단가 1,000원, 변동비 200원 하면 이 물건 하나씩 제작할 때마다 변동원가가 200원이고 이걸 만들어서 1,000원에 팔다면 나는 물건을 하나씩 판매할 때마다 800원씩 떨어지는구나. 800원의 이익이 나는구나. 근데 원가가 변동비만 있는 게 아니라 고정비도 있지. 고정비가 400만 원이래. 그러면 이 400만 원의 고정비를 커버하려면 하나씩 팔 때 800원씩 남아요. 그러면 하나씩 800원. 10개를 팔면 8,000원이 남는 거죠. 100개를 팔면 8만 원이 남는 거고요. 1,000개를 팔면 얼마? 80만 원이 지금 커버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얼마까지 400만 원의 고정비를 모두 다 세이브 시킬 수 있는, 커버할 수 있는 그 수량이 몇 개냐 이거예요. 쉽게 하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계산기 가지고서 400만 원 나누기 800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5,000원입니다. 5,000개입니다. 5,000개. 한 개당 팔아서 800원씩 남는구나. 이 800원씩 남는 물건을 내가 5,000개까지는 팔아야 400만 원의 고정비까지 커버가 가능해서 더 이상 손해보지 않는 시점이 바로 5,000개를 판매하는 시점이구나. 이 5,000개를 팔아야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판매 가격 1,000원씩 해서 500만 원의 매출액으로 우리가 손익분기점의 매출액을 잡을 수 있겠고, 그렇다면 한 개당 200원씩의 변동비와 전체 총 고정비 400만 원까지 모두 다 커버할 수 있더라는 거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그래서 5,000개가 되는 거죠. 이건 뭐 늘 나오는 문제이고요. 공식만 기억하고 있어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니까요. 여기서 너무 오래 지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 다음 중 거래처 및 고객별 판매 할당. 자,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게요. 이게 거래처 및 고객별 판매 할당도 있지만요. 상품 및 서비스별 할당도 있어요.
지금 거래처나 고객별로 어떻게 판매 할당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 각각의 거래처들이 과거에 어느 정도 내 회사 물건을 팔아뒀는지를 데이터를 봐야 되겠죠. A 거래처는 10개를 팔아줬다. B 거래처는 30개를 팔아줬다. 그럼 B 거래처가 많이 팔아주니까 B 거래처에 더 많이 할당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거래처별로. 그 다음에 수주를 가져간 A 업체와 B 업체의 실적이나 그 다음에 목표 수주 점유율이다. 이런 것처럼 어디까지 목표를 하고 있는지에 따라 이 목표 점유율을 가져다 놓고서 A와 B에게 할당을 해줘야겠구나 라는 겁니다. 자, 저 교차 비율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따라서 어떤 상품이 교차 비율이 높은지, 어떤 상품이 교차 비율이 낮은지, 그 교차 비율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 내가 더 많은 할당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보는 걸 가지고서 교차 비율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 교차 비율은 거래처 및 고객별로 할당을 하는 게 아니라 상품 및 서비스별로 할당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자, 보기에서 설명하는 경쟁 정도에 따른 시장의 구분으로 가장 옳은 것,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소수의 생산자,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고 비슷한 상품을 생산하며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시장 형태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동통신회사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동통신회사 몇 개예요? 여러분들도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동통신, 지금 뭐 SK도 있겠고요. 이동통신회사니까. 그 다음에 KT도 있겠고요. 그 다음 LG도 있겠죠.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알뜰, 이렇게 6개죠. 딱 얘들밖에 없어요. 독점이라고 하면 하나겠고요. 완전 경쟁이라고 한다면 무수히 많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도 아니고 무수히 많은 것도 아닌 상황. 바로 과점의 시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요. 이 독점 경쟁 시장이라는 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이 독점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독점과 그 다음 완전 경쟁 시장이 합쳐진 거예요. 이런 아이들은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뭐 미용실이라든가 목욕탕이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업체들을 예로 들고 있고요. 이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각각 상품별로 차별화를 해야지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는 것도 개념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소수의 생산자,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시장 형태는 우리 과점 시장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파레토 분석입니다. 우리 파레토 분석 혹은 ABC 분석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거 얘기할 때 그 얘기하죠. 내가 옷장에 그 수많은 옷들이 있는데 매일매일 똑같은 얘기예요. 입을 거 없다, 입을 거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옷장을 보면서 입을 거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왜 그러느냐라고 해서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진짜로 입을 거 없는 게 아니라 10벌의 옷 중에 2개 내지 3개 정도만 주구장창 내가 입는 것만 입는다 이거죠. 옷장에 저렇게 옷이 많아도 내가 딱 입는 건 2-3벌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2-3벌 사이에서 내가 옷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여기 ABC 분석, 파레토 분석이랑 연관성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파레토 분석, ABC 분석은요, 고객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모두 다 동일하게 대하지 말고 우리 회사의 사실상 매출의 70-80%를 차지하는 고객은 겨우 내 회사의 20%에서 30%에 해당하는 고객만이 내 회사의 매출의 70-80%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10명의 고객이 있으면 10명을 다 잘해주지 말자. 이 10명 중에 실제로 알짜배기 우리 회사의 가장 VVIP 고객들은 이 20-30%에 해당하는 2-3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A그룹으로 놓고서 이들에게 완전히 집중해서 고객 관리를 해주자라는 거죠. 그 다음 버전이 B, 그 다음 버전이 C. 이런 식으로 고객을 A, B, C 등급으로 나누어서 A 등급에 더 집중합시다 라고 하는 게 ABC 분석 혹은 파레토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이들에 대해서 A 그룹 고객군으로 적절한 것을 물어보고 있었고요. A, B, C부터 쭉 해서 J까지 보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요. 50, 15, 15 여기까지가 80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4, 3, 12, 그 다음에 12에다가 14, 16, 18 그리고 20 해서 나머지가 20이죠. 그러면 딱 나와요. 전체의 고객 중에
우리 회사의 매출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ABC 이 사람이 세 사람이 바로 우리 회사의 A그룹에 속하는 가장 VVIP 고객이라는 겁니다. 자, 다음 10번 갈게요. 여신한도액. 자, 우리가 이 외상으로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이 여신한도액 운용을 위해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받으러 온 회수 기간을 산출하려고 합니다. 대금 회수 내역을 이용한 받으러 온 대금의 회수 기간 해서 나와 있는데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현금은 바로 모두 다 받았으니까 제로 곱해주고 그 다음에 30일짜리에 대해서는 2억. 그러면 제로 더하기 30일에 60억이다. 2억이다. 라고 하면 60. 그 다음에 60일짜리 어음에 대해서는 여기 3억 하시면 이게 180. 90에 대해서 2억을 곱하시면 9, 28 역시나 180. 자, 이렇게 가져다 놓고 이것을 뭘로 나눠주시면 된다고요? 전체 매출 총액 10억. 어음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해서요. 어음만 가지고서 하는 게 아니라 현금도 사실은 같이 기여를 한 거예요. 따라서 어음의 액수인 2억, 2억, 3억 요 세 가지만 가지고서 7억 분의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현금도 그래서 제가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여기 제로로 표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 상태 그대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얼마예요? 180 더하기 180에 더하기 60은 420. 420 나누기 10억이다. 라고 해서 10을 나눠주시면 42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42일. 이것도 역시나 사실 여러분들 고민할 거 없어요. 늘 나오던 패턴 그대로 나온 거기 때문에 뭐 더 이상 꼬은 게 없어요. 본인이 본 강좌 내용만 잘 체크하시고 교재에 있는 내용만 잘 보셨다고 한다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자, 11번 갈게요. 공급망 관리에서 채찍 효과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채찍 효과가 뭔지 아셔야 되죠? 채찍 효과 하면 제가 이렇게 그려드린 거 기억하세요? 자, 이쪽에서 작은 자극을 하나 줘요. 예를 들어 소에게 채찍을 찰싹 이렇게 내가 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찰싹 닿은 소는 정말 작은 자극이지만 어떻게 해요? 아주 크게 펄쩍펄쩍 널뛰더라는 거예요. 정말 조그만한 자극에 아주 큰 액션이 나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지금 공급망 관리를 할 때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더라는 거예요. 고객이 한 개만 주문을 하고 갔는데 이 한 개 주문한 고객이 주문하고 간 이후에 소매업자는 그것을 2개 주문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매업자에게는 또 4개가 주문이 되고 결국에 공장은 10개를 만들고 있더라. 이런 식으로 소비자는 하나만 주문을 했지만 그들에 대해서 주문 단계가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더 과도하게 많은 양을 준비하게 되더라는 거죠. 막상 고객이 사갈 건 하나밖에 안 되는데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지금 소매업자만 이 소비자의 주문량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지 사실 도매업이나 공장 제조업체들은 이 고객이 하나만 주문하고 갔다는 사실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가 오픈되어 있지 않아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냐면 잦은 수요 예측의 변화, 수요에 대한 변화 이런 게 있어요. 뭐냐? 고객이 하나만 주문했는데 좀 이따 와서 다시 또 2개 달라 그러고 좀 이따 내일 다음에 오전에 와가지고 3개 달라 그러고 수시로 바뀌더라 이거예요. 수시로. 그러니까 하나만 주문이 들어왔을 때 지금 얘가 하나만 주문할 수는 없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또 필요하다고 할까봐 2개를 미리 준비해 놓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냐면 만약에 내가 지금 주문해서 오늘 오후에 온다거나 내일 오전 중 내일 새벽에 우리 집에 도착한다라고 한다면 미리 이렇게 과도하게 많이 시킬 필요가 없어. 왜? 그때그때 주문받을 때마다 나도 계속해서 주문을 하면 바로바로 우리 상점 앞으로 혹은 우리 회사 앞으로 오거든. 그럼 바로바로 꺼내줄 수 있는데 뭐하러 과도하게 많은 양을 주문하겠어. 딱 필요한 양만큼만 주문하는 거지.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럼 당연히 리드 타임이 길면 길수록 내가 주문해서 받아보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 길어지면서 결품이 생겨서 고객이 왔을 때 주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 주문을 받았을 때 2개, 3개씩 계속 더 많은 양을 준비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오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러면 이런 채찍 효과를 없애고 싶으면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정보를 모두 다 오픈하고 그 다음에 수요에 대해서 자주 변화하지 않게 하거나 혹은 이들에 대해서 리드 타임을 줄인다거나 이러한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아가다 보면 이렇게 과도하게 많은 양을 준비하게 되는 채찍 효과를 좀 줄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수요 정보가 왜곡이 되었다, 짧아진 리드 타임이다, 주문량의 불규칙과 편차이다, 그 다음 불안정한 가격 구조이다 라고 했는데 채찍 효과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가 된다라고요? 짧아진 리드 타임. 이거는 해결책인 거지 리드 타임이 짧아서 채찍 효과가 생긴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푸실 때 조심하실 것, 채찍 효과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본 거예요. 채찍 효과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요가 아니에요. 원인이 뭐였냐 이거예요. 수요에 대한 정보가 소매업자만 알고 있고 도매업자 공장들은 몰라서 이렇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주문량이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가격도 어느 날은 쌌다가 어느 날은 너무 비싸졌다가 들쑥날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쌀 때 많이 쟁여놓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더 내가 필요한 양보다 과도하게 많이 주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원인이 나와 있는 거고 그들을 줄이려면 리드 타임을 줄이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채찍 효과의 원인을 물었기 때문에 채찍 효과를 해소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2번이 정답이다. 자, 물류 거점 설계 시 고려하는 비용 항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어요. 재고 비용은 물류 거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처음에 크게 증가하다 어느 수준 이상이 되면 완만히 증가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재고에 대해서도요, 이 물류 거점 수가 늘어나면 같이 재고를 많이 준비해야 되지만 이게 어느 이상 되면 이렇게 완만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 고정 투자 비용에는 인건비나 즉 그 물류 거점의 창고나 이런 것들을 관리할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초기 설비 투자 비용이 포함되고 있고요. 그 다음 물류 거점 수가 증가한대요. 즉 물류 거점이 2개밖에 없었는데 그 외에 물류 거점이 더 생긴 거야. 옛날에는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중간에 생기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짧게 갈 수도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짧게 갈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물류 거점 수가 증가하면 1회당 수송거리가 짧아질 수 있겠죠. 옛날에는 여기까지 갔었다가 이렇게 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짧아지고 1회당 수송량이 증가할까요? 아니죠. 자, 만약에 여기 10개 보냈다가 이쪽으로 4개 보낸다 이렇게 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여기에 6개 보내고 4개만 보내도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수송 거리도 짧아지지만 1회당 수송량은 반대로 감소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증가하게 된다는 표현 틀렸고요. 수송 비용은 주로 1회당 수송량과 수송 거리에 비례해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송 비용은 한 번 수송하는 양과 그 다음에 수송 거리에 비해서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중량이 많아지니까 택배비나 이런 것들이 비용이 비싸지는 걸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단거리보다는 장거리를 우리가 배송시킬 때 이 거리당 퀵비나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거리가 멀어지면 퀵비도 많이 나오지 택시를 많이 타게 되면 즉 2명이서 택시를 탈 건지 그리고 5명이서 택시를 탈 건지 5명이면 어떻게 돼요? 택시 2대를 불러야 되겠죠. 그러니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수송 비용이 많이 들고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미터기 요금도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비용도 많이 증가하는 거 이런 거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아래 4번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라고 해주실 것 같아요. 자, 13번 다음 중 수송 중 운송 중 재고 수송 중 재고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다고요. 자, 비축 재고는 갑작스럽게 자원이 부족하게 되거나 많이 사용될 것을 염려해서 겨울에 난방이나 여름에 냉방에 대비를 해서 비축해 놓는 에너지들, 비축 재고. 그 다음에 순환 재고. 순환 재고는 내가 라면을 살 때 5개 묶음을 샀는데 우리 가족은 4명. 그래서 4개를 끓여 먹고 하나 남았음. 다음 구매할 때 5개짜리 묶음을 또 샀다. 그때 5개짜리 묶음을 또 샀을 때 그때 남아있는 그 하나
계속해서 순환하면서 다음 구매 시까지 남아있는 재고. 그다음 안전 재고는 내가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내가 실제로 수주 예측을 한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불확실하게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도 못했던 고객이 온다거나 예상치도 못했던 결품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불확실성에 대비한 재고. 파이프라인 재고는 라인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동 중에 있는 액체류 같은 재고. 수송 중에 있는 거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동하고 있는 거. 이렇게 해서 파이프라인 재고를 이야기합니다. 자, 다음 보기는 고정 주문 기간. 자, 고정 주문량은 어차피 발주량에 대해서 말 그대로 양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으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고정 주문 기간.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할 거야 라고 한다면 매주 토요일마다 내가 주문을 한다라고 했을 때 몇 개 가지고 있어야 돼? 10개까지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면 내가 발주를 몇 개 넣지? 라고 했을 때 그때그때마다, 왜냐면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시키는데 그때그때마다 금요일 저녁까지 남아있는 재고가 4개일 수도 있는 거고 금요일까지 남아있는 재고가 5개일 수도 있는 거고 금요일까지 남아있는 재고가 7개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거기에 따라서 내가 발주하게 되는 양이 제각각 달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기간만 매주 토요일로 픽스한 거지 주문하는 양은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는 게 바로 고정 주문 기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 재고가 있다면 현재 상태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고를 고려해서 발주량을 결정해 주셔야 되겠죠. 그게 바로 현재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다음 봅니다. 창고 내에서 이루어지는 물품의 입출고 관리. 그다음 로케이션, 말 그대로 창고에 물품이 어디 있어야 되는지 위치에 대한 관리. 그다음 재고 관리. 그리고 피킹. 피킹은 뭐예요? 정확하게 그 위치에서 원하는 그 물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콕 집어서 가지고 와주는 거. 픽업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피킹 등을 수행하는 정보 시스템을 지칭하는 용어. 자, 창고 내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창고를 관리하셔야 돼요. 창고가 영어로 뭐예요? 웨어하우스. 관리한다고요. 매니지먼트. 그런 시스템을 물어보고 싶다고요. 네, 웨어하우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WMS. 이렇게 창고 관리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단 피킹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WMS밖에 없어요. 피킹. 자, 그 다음 갑니다. 창고 배치의 기본 원칙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창고,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주방이나 내 방을 정리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뭐 요즘 뭐 신박한 정리 이런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정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집안이 완전히 달라 보이는 것처럼 창고도 그 물건들을 어떻게 정리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좀 더 잘 찾을 수도 있고 창고의 공간도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정리를 하는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아, 저렇게 정리를 하면 그래서 색깔이 동일한 것끼리 모아놓는다거나 재질이 비슷한 것끼리 모아놓는다거나 이렇게 하면 좀 더 통일감도 있고 보기도 좋겠지만 찾기도 쉽고 그렇구나 라는 걸 우리도 팁을 하나씩 얻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창고 배치의 기본 원칙이라는 게 물류 2급에는 있습니다. 물론 1급에도 있고요. 그럼 창고를 어떻게 배치할 거냐라고 했을 때 물건들이 여러분들 높은 길쭉한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길쭉한 것도 있고 중간 크기도 있고 들쑥날쑥해요. 이렇게 관리를 하면 어떨까요? 창고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겠죠? 가급적이면 낮은 것들은 낮은 것끼리 긴 것들은 긴 것끼리 끼리끼리 준비하면 더 좋겠죠. 높낮이에 대해서 차이를 최대화가 아니라 최소화시켜야죠. 자재 취급 횟수를 가급적 줄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먹는 물건도 과일도 있잖아요. 싱싱하게 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자꾸 쭈물떡쭈물떡거리면 안 돼요. 그렇죠? 싱싱하게 팔려면 계속 그 자리에 한 번만 이동해 놓고서 고객도 그걸 집에 사가져 갔을 때 자꾸 누가 만지지 않고 딱 먹을 때까지 한 번만 만지면 가장 신선한 과일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재에 대해서 망가지지 않게 하려면 가급적이면 취급하는 횟수를 최소화시키도록 해야지 최상의 물건 상태로 보관을 할 수 있는 거고요. 흐름 방향의 직진성 원리, 즉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그냥 쭉 가서 찾아서 이렇게 나가도록 동선을 짜달라는 거죠. 물품, 사람, 운반의 기기의 역행이나 교차 없애도록. 그래서 서로 오다가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물건을 깨지거나 그러지 않도록 잘 배치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케이션, 위치를 잘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됐고요. 이제 17번으로 갈게요. 다음의 구매 관리 영역과 기능을 구분하는 것 중에서 구매 분석에 대한 기능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구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구매 분석도 있고 뭐 구매 실무도 있고 그렇잖아요. 자, 지금 구매 방침을 설정한다. 내가 어떻게 구매를 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구매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구매 방침을 설정해 주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조사, 실제로 내가 구매에 대해서 어떻게 시장조사를 할 것인지, 이건 구매 실무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규격 및 검사 관리, 지금 현재 구매하고자 하는 물건의 규격이 어떻게 되는지, 구매할 때 입고 검사를 할 건지 실제 실무죠. 자, 그리고 나서 구매 분석, 구매 활동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걸 보는 건 구매에 대한 감사 활동이 되겠습니다. 구매 활동 감사. 그래서 분석이다 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보도록 할까요? 구매 품목에 대한 구매 원가 분석 목적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구매 원가 분석을 왜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지금 보시면 구매할 때 원가가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물건의 재료비나 노무비나 경비 이런 것들을 내가 분석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구매할 수 있는 내가 형편이 된다면 어느 정도까지 돈을 쓸 건지 구매 예산을 편성해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적절한 가격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구매 원가, 재료비 100원에 노무비 300원에 경비 100원이다 라고 해서 500원 정도가 적절한 가격이라고 생각해. 근데 상대방이 나에게 5,000원을 제시하네, 하나에 10배의 가격? 아니, 이 물건에 뭐 기본적 원가가 있지. 이건 너무 과도한 가격이야. 이건 적절하지 못해. 그럼 내 입장에서 적절한 가격은 대략 한 1,000원 정도 잡으면, 아, 그래, 물건의 원가에다가 여러 가지 비용들을 합쳐서 대략 한 1,000원 정도, 그 사람의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다 쳐주면 내가 한 1,000원 정도는 합리적 가격이라고 생각해 라고 적정한 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시장 가격의 적정성 판단, 지금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적정한 건지 아니면 적정하지 못한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건 구매 원가를 분석하기 때문에 가능하더라. 자, 상품의 회전율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유통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더라. 자, 그 다음 구매 계약 시 대표적인 구매 거래 조건에 포함될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구매 거래 조건에 포함될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다? 구매 계약할 때 구매 거래 조건? 자, 계약서를 쓸 때 여러분들은 그 계약서에 뭐를 넣으려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대금을 현금으로 줄지 아니면 뭘로 줄지, 외상으로 할지 아니면 외상으로 하게 된다면 언제쯤 대금을 지불할 것인지, 그리고 계약금은 몇 %를 얼마만큼 낼 건지, 그리고 가격에 대해서 할인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까지 할인이 되는지, 언제까지 갚아야 되는지, 그러한 정보들을 구매 계약할 때 넣어줘야 되겠죠. 계약서나 이런 곳에. 자, 하지만 현재 그 거래 물품이 시장에서 얼마에 유통되는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시장에서 유통되는 가격을 모두 다 고려해서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 가격과는 상관이 없더라. 자, 구매 방법 유형 중에서 시장 구매. 자, 시장 구매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산 시기가 일정해요. 그래서 상비, 저장 품목 등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시장에서 구매하는 방식으로, 자, 계획 구매 초달 비용으로 절감하고 경제적인 구매가 가능한 방식,
장기적으로 특정 품목에 대해서 자재 안정적인 확보가 중요할 때 적용 가능하다고요? 여러분들 시장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매우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안정적으로 재료를 확보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그때그때 시장에서 사온다기보다 왜? 시장에 갔는데 없을 수도 있잖아. 장기 계약에 대해서 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장기 계약을 해서 구매하는 방식이다 라고 해서 요 3번은 장기 계약 구매 방식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미래 수요를 예측하여 일정한 양을 미리 구매해서 재고로 보유했다가 생산 계획이나 구매 청구에 따라서 재고해서 공급하는 방식이다 라고 해서 뭐 여기 상비 저장 품목이다, 그리고 계획해서 미리미리 구매한다, 그리고 구매 청구에 따라 재고로 보유했다가 한다, 이런 것들 이제 모두 다 시장 구매에 대한 설명일 텐데 요 3번만큼은 장기 계약 구매 방식이었죠. 여러분들 여기까지요. 어떻게 잘 따라오셨나요? 평이하게 흘러갔던 문제도 있고 계산형 문제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경우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론이 끝났어요. 그럼 이제 어디 가셔야 돼요? 실무를 들으러 가셔야 되겠죠? 자,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요. 링크 따라서 오시면 DB와 시험지를 확보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무료로 수강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러면 실무 강의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